여러분, 지난해 혹시 편의점 앞에 줄 서 본 적 있으십니까?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초콜릿 하나 사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 앞에 방사진을 치고 포장지 뜯기 전에 먼저 사진 찍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모습.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입니다. 저도 손녀가 하도 먹어보고 싶다길래 퇴근길에 편의점 3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쿠키가 편의점 입구 바구니에 반값으로 쌓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13일입니다. 국내에서 이 열풍이 정점을 찍고 소멸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13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급이 늘었는데 왜 망했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급이 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바이 쿠키는 공급이 늘어나는 바로 그 순간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한 먹거리 유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함정,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진 수백 명의 소상공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재 유통과 마케팅 경제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컨설팅과 경영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66입니다. 저는 1997년 IMF 당시 유통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가게 수십 곳이 문 닫는 걸 봤습니다. 그때 망한 사람들과 요즘 두바이 쿠키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유행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재고가 쌓여서 고민이십니까? 댓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바이 쫀득 쿠키가 13일 만에 끝난 진짜 이유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소성이 뭔지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소성이란 간단히 말해 적을수록 갖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40년을 보낸 제 눈에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한 것에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희귀하거나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가격이 10배가 돼도 사려고 줄을 섭니다. 제가 처음 이 원리를 몸으로 느낀 건 1992년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특정 수입 과자를 소량만 들여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고가 부족해서였는데 그게 오히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당시 제 동료가 그러더군요. 없다고 하면 더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처음 한국에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초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이 돌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백화점 팝업 행사에서 하루에 50개만 파는 것, 없어서 못 산다는 것. 이 3가지 메시지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 이민정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42세. 직장을 다니면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었습니다. 이민정 씨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보고 피스타치오 전문 카페를 열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줄을 서서 사는 사람들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씀드렸습니다. 줄이 있다는 건 희소성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희소성은 살아있는 동안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띄는 유행 아이템이 있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아이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줄이 생기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줄이 사라지는 단계입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화제가 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베이커리와 카페, 홈베이킹 창업자들이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 면을 사재 계약이 시작했습니다. 수입 원재료 업체들의 재고가 순식간에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이 움직였습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동시에 자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끝의 시작이었죠. 제가 유통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이 봐온 패턴이 있습니다. 희소성 아이템이 편의점에 입점하는 순간 그 아이템의 수명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15년 넘게 추적한 유통 데이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편의점 입점은 희소성이 공식적으로 소멸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기억하십니까? 벌집 아이스크림 대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던 그 아이스크림 말입니다. 처음에는 홍대 골목 몇 군데 가게에서만 팔았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창업을 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만 이 메뉴를 파는 가게가 수백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2019년의 흑당 버블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피오카 펄이 흑당과 만나는 장면이 SNS를 뒤덮었고 1년이 채 안 돼서 대부분의 흑당 카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는 최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5세, 서울 은평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두바이 쿠키 열풍이 한창일 때 메뉴에 추가하셨다고 했습니다. 피스타치오 크림 재료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직원 교육까지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 출시 2주일 만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재료 구입에 쓴 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도 못 건졌습니다. 최 사장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습니다. 다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읽으신 겁니다. 공급이 늘면 희소성이 사라지면 가격이 무너집니다. 가격이 무너지면 소비자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 순환은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편의점에 있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집 아이스크림도 흑당 버블티도 달고나 커피도 다 그렇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줄을 섰습니까? 왜 또 비싸게 샀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희소성 함정은 지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제학에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차 행렬, 맨 앞에서 울리는 악기 소리에 사람들이 무심코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죠. 거기에 포모 심리가 더해집니다. 포모란 남들은 경험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소외,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1997년 IMF 직전 강남 아파트 막차 매수가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올랐다는 걸. 그런데 아무도 안 샀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알던 선배는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반년 후 IMF가 터졌고 그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두바이 쿠키 열풍 구조가 그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2달 전 35살 직장인 정대리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정대리는 두바이 초콜릿이 품귀 상태일 때 중고거래 앱에서 웃돈을 주고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2번은 성공했습니다. 개당 3,000원씩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정가로 팔기 시작했고 정대리 손에는 쿠키 50개가 남았습니다. 결국 먹거나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손해를 봤습니다. SNS 알고리즘이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두바이 쿠키 영상을 한번 보면 알고리즘은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줄 서는 장면, 품절 공지, 프리미엄 가격. 보면 볼수록 희소성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착시 속에서 지갑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유행 아이템을 보면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까? 소비자는 돈 조금 쓰고 경험 하나 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창업자는 다릅니다. 임대료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유행이 사라진 뒤에도 고정 비용은 매달 나갑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트렌드 경제에서 훨씬 크게 다치는 이유입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저주입니다. 유행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그 성공 사례가 SNS에 퍼집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창업자들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유행의 정점입니다.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전국에서 마스크 제조업 창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계한 되면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살비를 들였고 개인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풀릴 기미가 보이자마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1,000원이 넘던 게 1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설비에 수억 원을 투자했던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저는 김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48세. 경기도에서 제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두바이 쿠키 열풍이 일어나자 피스타치오 크림 충전 설비에 투자하셨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설비였습니다. 납품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들어오고 첫 생산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바이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그 다음 주에는 취소가 왔습니다. 시장이 식었다고. 김 사장은 지금 이 설비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트렌드가 소멸하는 속도보다 공급이 반응하는 속도가 언제나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식는 데는 2주일이면 충분하지만 설비를 들이고 재료를 사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는
2달, 3달이 걸립니다. 이 시차가 바로 자영업자를 죽이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렌드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문을 열 준비가 끝날 때쯤 이 유행이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트렌드 경제를 아예 피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입 타이밍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유행 아이템에는 반드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 단계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높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확산 단계입니다. SNS에 퍼지고 줄이 생기고 언론이 보도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포화 단계입니다. 편의점에 입점하고 가격이 정상화되고 다음 유행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창업자가 돈을 버는 건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해 두 번째 단계 초반에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 중반 이후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손해를 봅니다. 지금 관심 있는 아이템이 몇 번째 단계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렌드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바이 쿠키 열풍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피스타치오 크림 수입업자들입니다. 타자의 표면을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포장재 제조사들입니다. 유행이 오든 가든 재료 공급자들은 양쪽 다 팝니다.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드러시가 났을 때 진짜 부자는 금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 팔러 간 사람이었다고요. 다음 트렌드가 보이거든 그 트렌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파는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정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트렌드에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빚이 없거나 적었습니다. 고정 임대료가 낮았습니다. 변동 비용으로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트렌드 아이템으로 창업하되 설비 투자를 최소화하고 재료를 소량씩 구입하고 임대 계약을 단기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행은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빨리 끝납니다. 빠르게 올라타고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트렌드 경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나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맛도 있고 독창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제품도 그 열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두바이 쿠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트렌드에도 그 다음 트렌드에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행보다 부조를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달려갈 때 한 박자 늦게 대신 더 오래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줄이 있으면 줄의 끝을 보지 않고 무작정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줄 서서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줄 서서 창업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트렌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그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 편의점에서 파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직 편의점에 없다면 그 아이템이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내가 손해를 봐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 트렌드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 박 소장은 여러분이 유행에 휩쓸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유행을 읽는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